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 광복의 길에서 시련이 겹사일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항일 혁명의 혈전 만리를 헤쳐왔다고 하시며 회고록에 이렇게 쓰시었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조국에로 다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인가를 진정 뼈에 사무치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1933년 2월 왕청 유격구로 향하였다. 겨우내 겪어온 시련의 흔적들이 채 가셔지지 않았건만 대우는 정신하고 생기발랄하였다. 왕청은 일찍부터 반일 독립운동이 가장 대결화된 지방의 하나였다. 백전노장 홍범도가 일본군 토벌대를 대패시킨 전장도 여기에 있었고, 서일, 김좌진, 리범석 등이 이끄는 독립군의 활동기지도 이곳에 있었다. 리동희는 이 일대에서 독립군 인재 양성에 힘원을 바치었다. 왕청은 군중 토대가 좋으며 정치적 기반도 튼튼한 곳이었다. 겨울의 명월고 회의에서 리상적인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안도, 연길, 왕청, 화령, 훈춘의 산악지대들인 여러 고장들의 유격 근거지가 속속 건설되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채권지가 마련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유격구역마다에서 인민의 보금자리를 꾸리기 시작했다. 유격구는 수천 년을 두고 꿈꾸어온 인민의 숙망을 꽃 피워준 리상향이었다. 유격구역들에는 적들과의 대결 속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견인불발의 노력과 피어린 진통이 깃들어 있다. 일본과 만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이 저례고도와 같은 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화와 도덕을 창조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동만의 유격 근거지를 가리켜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불렀다. 유격 근거지를 11개 말살하려고 1932년 봄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은 간도 처리 방책이라는 것을 협의하였다. 이 모의에 따라 라남사단 소속의 일본군 연대를 기관으로 하고 경원 수비대, 기병, 야포병, 한개 비행중대까지 포함한 간도臨시 파견대는 동만의 촌락들을 관역으로 삼고 인간의 자주적 삶을 위해 걸기한 모든 생명들과 그들의 보금자리들의 사정없는 포화를 들씌웠다. 적들은 청장년들과 부녀자들, 어린이들을 불붙는 집에 걷어놓고 야속으로 학살하였다. 이 토벌이 얼마나 자랑무도하고 광란적인 것이었던지 왕청 사람들은 그때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1932년 4월 6일 대감자에서 반일전쟁 개막되었다.
대포알은 앞뒷산에 들들 올리고 기관총과 유산 타는 빗발같도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탄을 던져 무산대중 학살을 능사로 한다. 대두천의 화염은 하늘에 닿고 더원리의 농천은 제토뿐이다. 무제양민 죽음은 들에 널리고 왕청 들엔 인적이 고요하구나. 만주 땅에 살고 있는 무산대중아, 일치 단결 일어나 싸워나가자. 우리들은 끓는 피로 전쟁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리라. 적들은 공산당원 한 명만 있어도 그 부락 주민들을 전멸시키었다. 훈순현의 사만 일대에서는 1600여 호의 집들이 불에 타버리었다. 일본군은 나중에는 집을 허물고 달구지들을 끌고 와 제목들을 실어 갔다. 연길 한계효원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수만 해도 무려 1만여 명에 달하였으니 간도 임시 파견대의 죄행을 무슨 말로 다 고발할 수 있겠는가? 토벌대의 추격을 피해 혁명군중은 수림 속에 몸을 숨기곤 하였는데, 어떤 여인은 등에 업힌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를 낼까봐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 꼭 끌어안았다. 어떤 고장에서는 애기들에게 아편을 먹이기도 하였다. 토벌대가 간 다음 아이를 보니 벌써 숨져 있었다. 자기 자식의 육체를 묻을 때 유격구 요인들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러내렸는가를 안다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저주와 증오를 퍼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근거지의 생활에서 주되는 것이 아니었다. 곤란은 막심하였으나 새 생활 새 윤리의 고고지성이 우렁차게 울리는 유격 근거지는 내가 사랑하는 집으로 되었다. 항일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놈들을 적치며 민족의 대경륜을 새겨가던 근거지의 투쟁 역사를 언제나 잊지 못해 하시며 항일혁명 사적 발굴 사업에 힘쓰고 있는 제중동포들도 뜨겁게 만나주시었습니다. 왕정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장이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살던 유격근거지였다는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며 어버이 소령님을 만나 뵙게 된 감격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부조선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기 위하여 1933년 3월 중순 친히 대오를 이끄시고 온성군 왕제산 일대에 진출하신 데 대하여 감회 깊이 회고하시었습니다. 박영순의 회상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도끼 이야기도 이때에 생긴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주인집 노인의 일선을 덜어드리려고 도끼와 물초롱을 들고 두만강가로 나갔다.
얼음구멍을 다 까내려 갔을 때 그만 도끼가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주인집 노인에게 도끼 값을 후히 치루어 주었지만 그 도끼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저국 땅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철출을 내릴 그날은 머지않았다. 백두산의 돌은 칼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목여 다 말리리. 사나이 20살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세의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나는 왕제산 마루에서 이런 맹세를 다지었다. 왕제산에 모인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 책임자들 앞에 내가 역점을 찍어 강조한 것이 반유격구 창설과 관련된 문제였다. 왕제산 회의에서는 반일민족 통일전선의 기치 밑에 전 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우기 위한 과업과 당 창건 준비 사업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과업도 도입되었다. 유격대의 언성 진출은 항일 무장 투쟁을 국내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서막으로 되었으며 민족해방 투쟁 발전에서 새로운 지정표를 마련하였다. 왕제산 회의의 전 과정은 완전 유격구 주변과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할 때 대한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그 후 동만의 소비에트 구역들에서는 반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 당시 우리가 파견한 지도 핵심들은 국내 깊이에 침투하여 도처에서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였다. 우리의 공작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남부조선 일대에도 줄을 늘이었다. 반유격구를 창설하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회상할 때마다 내 추억 속에 가장 뚜렷이 떠오르는 인물은 어중화이다. 오중환은 자기가 사는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리발기를 하나 갖추어 놓고 가위계라는 조직부터 내온 다음 리발 요금으로 책을 사서는 개망나된 사람들의 눈을 틔워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군중을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직성원으로 흡수하였다. 오중환은 1933년 여름 북봉오동의 비밀 아지트에서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오태희 노인이 주먹을 부르짖어 뛰어갔을 때 오중환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눈을 뜬 채 쓰러져 있었다. 그때 노인은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아들아, 너를 그렇게도 아끼는 김일성 장군이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오중환은 희생되었지만 그가 피로 적시고 간 반유격구들에서는 항일대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떠매고 나아갈 주인공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에서 좌경바람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난 것은 정권 건설 분야였다고 하시면서 회고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유격구역을 다니면서 인민들과의 부단한 접촉, 그들과의 허심탄회한 담화는 나로 하여금 소비에트 정권이 빚어놓은 좌경적 시책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유격구 사람들이 소비에트를 시답지 않게 보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적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구호 밑에 사유재산 철폐를 선포하고 모든 동산, 부동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린 때부터였다. 좌경적인 소비에트 시책이 빚어낸 효과로 하여 유격 근거지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생기었다. 많은 가정들이 소비에트 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 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비에트에 대한 유격구 인민들의 입장을 요해하기 위해 한 노인을 만나 담화를 나누신 데 대하여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노인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니까 사는구나 하지요. 노인님, 유격구 생활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소비에트 정부에서 역축과 농쟁기를 거둬갈 때까지만 해도 난 참았댔네. 아라사에서도 농업집단화라는 걸 할 때 그런 노름을 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공동식당을 경영한다면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걷어가는 걸 보고서는 침을 뱉었네. 그래, 우리 늙은이들이 공동식사 때문에 하루 3번씩 자기 집 온돌방을 두고 한지로 왔다 갔다 해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는 더는 못 살겠다. 꽃문화인지 아르젤리인지 그런 귀신단지 같은 세상을 만들겠거든 젊은 것들끼리나 해라. 우리는 숨이 차서 더 따라 못 가겠다고 말일세. 나는 반제반봉군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동만 지방의 유격구들에서 정권 형태를 바꾸고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동장령을 설복하였다. 국제당 파견원은 우리가 제창한 인민혁명정부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였다. 우리가 제시한 인민혁명정부 노선에 기초하여 동만 지방의 모든 소비에트들은 인민혁명 정부로 개편되었다. 좌경적인 소비에트 시책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적구에 갔던 사람들이 유격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인민혁명 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유격구 안의 모든 곳에서 무료 교육, 무상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오목한 겨울을 이겨낸 왕청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들에서는 10,000가지 꽃망울들의 속삭임과 함께 새로운 생활이 힘차게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만 알고 있는 비밀로 묻어두기에는 추억이 너무도 애틋하다고 하시면서 준엄한 항일혁명의 수천리 노정을 달려온 잊을 수 없는 백마에 대하여 감회 깊이 회고하시었습니다.
나에게 군마가 생긴 것은 1933년 봄이었다. 나는 하루 일과를 말 관리로부터 시작하였다. 말은 내 여구나 의사 앞에서 늘 거분거분하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나는 풀밭에 금을 그어주고 백마의 목에 곱비를 감은 다음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 책임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말을 끝내고 돌아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어준 구만에서 백마는 그냥 착실하게 풀만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백마는 그 후에도 나를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였다. 잡히고 우룡에 들어선 나는 말 한 장우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백마는 조심조심 연기를 내리자 앞발로 진대나무를 딱딱 소리가 나게 두드렸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소왕청 방어 전투 때 나는 백마를 타고 전투를 지휘하였다. 그런데 외투에 불이 달렸을 때 비어같이 달리던 백마는 눈구덩이 앞에서 슬그머니 쓰러지는 것이었다. 눈 속에 파묻혀 군복에까지 달렸던 불은 저절로 꺼졌다. 백마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날 생명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1차 북만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니 백마는 온데간데 없고 백마의 무덤만이 쓸쓸하게 남아있었다. 그때의 그 슬픈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백령이 호위 총국장으로 일하던 1960년대 초에 나는 그와 함께 말을 타고 산책하며 백마에 대한 회고담을 나눈 적이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으나 어젯날의 유격대 소대장은 백마와 관련된 세부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백마의 비상한 판단력은 생체적 우점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을 구조하는 그 놀라운 혼신성은 어디에서 출발점을 찾겠는가? 충견애마라는 성구를 나는 충마애견이라고 고쳐 부르고 싶다. 항일전쟁의 불길석을 나와 함께 헤쳐온 백마. 왕청 시절을 회고할 때면 언제나 신화적인 백마가 떠오르곤 한다. 항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일생을 마친 백마는 한 폭의 자그마한 유화가 되어 조선혁명박물관에 나타났다. 그 유화는 정관철이 생전에 남긴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보니 백마와 함께 나를 중심으로 받들어온 전령병들과 500명의 생각이 나서 그들을 더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것이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 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고귀한 청춘을 바치고 떠나간 항일혁명 투사 리광 동지의 유가족을 몸소 만나주시었습니다. 리광과의 깊은 우정은 일찍이 길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빛나는 삶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었습니다.
얼굴도 몸가짐도 할아버지를 닮은 젊은 군관이 어머니와 함께 나타났을 때 나는 리광이 다시 살아서 찾아온 것만 같아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리광은 길림에 와서 우리와 접촉하는 과정에 완전한 공산주의 신봉자로 되었다. 그 후 접촉이 거듭되는 과정에 나는 그가 남달리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정이 무르며 외신이 지극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광은 어려서부터 가사를 도맡아 보았다. 학교 공부도 늦어서야 하였다. 학창 생활을 끝낸 그는 교편을 잡았다. 그때까지는 리명순이라고 불렀다. 당시 지하공작에 관여하고 있던 그는 리광으로 변성명을 하고 축구 경기에 출전하였다. 그때부터 리광으로 부르게 되었다. 리광은 나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와도 범연치 않은 인연을 맺었다. 리광이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것은 길림에서 공부하다가 간도로 돌아갈 때였다. 그 후 어머니가 나에게 보낸 편지는 리광에 대한 소식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송주야, 내 슬하에 끌끌한 아들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게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다. 세상에 낙이 있다면 이보다도 큰 낙이 어디 있겠니? 그 리광이란 사람이 철주를 데리고 양지천에 가서 아버지의 묘에 조를 하고 벌초까지 하고 오지 않았겠니? 우리 집에 드나드는 청년들도 여럿이지만 리광이 그 사람처럼 정이 푹푹 들게 조신하는 사람은 처음이구나. 아무쪼록 너희들의 우정이 저 남산 성백처럼 변치 말고 청청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우정은 별동대를 조직하던 나날들에 더 두터워졌다. 나는 그에게 반일 부대들과의 통일 전선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나의 견해를 말해 주었다. 리광은 구국군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별동대를 항일의 진정한 무장력으로 신임하게 된 오이성은 리광을 구국군 전방사령부 보위대 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경위대원들까지 붙여주었다. 리광의 불같은 생애와 혁명활동을 깊이 파악하고 있던 김정일 조직비서는 1970년대에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 천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를 내놓게 하였다. 그때부터 리광의 이름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이름으로 되었다. 그는 동산호가 일제의 개로 전락된 사실을 모르고 통일전선을 하려다가 학살당하였다. 나는 결심하였다. 오이성을 찾아가자.談判에 성공하면 리광의 원한을 볼 수 있다. 리광의 부인 공숙자가 나를 막아섰다. 장군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애 아버지도 그러다가. 장군님, 부탁입니다.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애가 바로 리광의 아들 리보천이었다. 중국인민해방군 중대장 리보천은 조선전선으로 탄원에 나와 인민군대 지휘관으로 싸우다가 1950년 가을 희생되었다. 리보천이 아들을 하나 남기고 전사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리광의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은 것은 장한 일이다.
리버천의 아들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는 물론 자기의 아들 딸들도 군복을 입고 나와 김종일 원수를 위해 대를 이어가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의하였다. 리광인의 가문은 빈말을 하지 않는 집안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바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구국군과의 연합전선을 이룩하여 항일혁명을 추진시키는 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회고록에 이렇게 쓰시었습니다. 나는 구국군 전방사령인 오이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선발된 100여 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붉은 길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나자구 시내로 들어갔다. 오이성은 국민당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공동전선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제한성을 무시하게 하였다. 오이성과의 접촉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는 지체 없이 가장 완고한 세력인 최세영 부대를 반일연합전선에 끌어넣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동령현성을 치자는 데 대해서는 오이성과 최세영도 찬성하였다. 연합하여 적을 치자는 나의 제의는 사청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구국군 지휘관들과의 합작 과정을 통하여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항일혁명을 추진시키는 데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심골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동령현성 전투는 1933년 9월 6일 밤에 시작되어 9월 7일 낮에 끝났다. 우리의 주력 부대는 적의 반돌격 시도를 가차없이 좌절시켰다. 동령현성 전투의 의의는 비단 적군을 수백 명 소멸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국군이 이 전투까지 겪고 나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신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울레 총리는 동북혁명을 개척하는 데서 조선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조친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이다. 항일연구는 중조인민의 연합된 혁명 무력이었다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 항전의 불길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저중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옛 구국군 사령이었던 최세영의 부인과 그의 가족을 뜨겁게 만나주시었습니다.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프로레타리아 국지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인민들과 함께 간과하고 시련에 찬 항일의 대장정에서 수놓아온 진선의 묘대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 깊어만 갔습니다. 하늘 속에서 맺어진 우정, 이 우정보다 더 진실하고 열렬하고 건고한 우정은 없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사령과 함께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던 공동전선의 잊을 수 없는 나날들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시었습니다. 오사령의 수하에는 한 개 여단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지만 제사령 부대는 수적으로 그보다 더 많았다. 우리는 오일성, 사충항, 제세용을 비롯한 반일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동령현성 전투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우리 부대는 결사적인 시가전으로 점령구역을 확대하면서 적들을 현성 일각으로 압축하였다. 연합작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한 나는 철수 명령을 내리었다. 유격대는 현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구국군 부대들을 화력으로 엄호하였다. 사충항 여단장이 중상을 당한 채 성시 안에 쓰러져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이때였다. 나는 최춘국에게 사충항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최춘국은 그 명령을 결사적으로 집행하였다. (1933년 9월 7일은) 내가 두 번째로 생명을 받아 하는 날이다. 지금까지의 생명이 부모들이 준 것이라면 9월 7일부터의 생명은 김일성 사령이 준 것이다. 김일성 사령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항일 유격대는 우리 구국군의 첫째가는 형제들이다. 이것은 사충항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의 입을 통하여 항일 유격대가 얼마나 희생정신이 높은 군대이며 얼마나 동지적 의리에 충실한 군대인가 하는 전설 같은 소문이 만주각지로 날아갔다. 전쟁은 힘의 대결일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대결이기도 하다. 동령현성 전투의 포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항일로 튼튼히 결합된 제세용도 후에는 인민혁명군에 편입되어 5군 부군장을 거쳐 군장을 하였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나와 제세용 사이에는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라는 것은 군대 지휘와 관리에서 상하가 없이 똑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의 주장을 말한다. 당시 상급당 조직의 지도부에 앉아있던 좌경분자들은 지휘관들에게 군사 문제에 대한 결론권을 주지 않았다. 군사 작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반드시 회의에서 토의되어야 하며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적들이 저여드는 죽음의 대문 앞에서도 그들은 터무니없는 논의만 거듭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알리는 첫 경종은 1933년 가을 훈수년 대황구에서 울리었다. 바로 여기에서 동령현성 전투에 참가했던 훈순유격대의 용사들 중 13명이 무리로 전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비분을 자아냈다. 전사한 13명 가운데는 오빈도 있었다. 오빈은 가장 잊지 못할 전우였고 동지였다.
그는 우리가 제수왕의 소개로 친교를 맺은 사람이었다. 오빈의 아버지 오이선의 집은 왕청지구의 반일인민 유격대와 정성군안의 모든 지하혁명 조직들과의 연계를 지어주는 비밀 연락처로 되었다. 내가 신흥천에 갈 때마다 오빈의 집에서는 국수를 두르곤 하였다. 30리나 되는 풍계장에까지 가서 메밀가루를 사다 평양냉면 맛이 나는 국수를 눌러 우리의 점심상에 놓아주었다. 우리는 1933년 5월 단오도 이 집에서 쇠였다. 그 단오날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물고생을 많이 하는 오이선의 가족을 위해 그 집들락에서 샘줄기를 찾아주고 다구물을 만들어주던 일이다. 나는 그때 훈춘 땅에서 무장투쟁에 전심하고 있는 오빈을 대신하여 아들 된 심정으로 부지런히 삽질을 하였다. 오빈을 포함한 13 용사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최후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전율에 가까운 감정으로 역겹게 대하였으며 그런 요소가 대내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 인민군대 안에는 무원칙한 평등이나 평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 인민군대는 군인 선서를 한 그날부터 상하일치, 군민일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충신들의 집단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군인들의 견해를 알려면 그들의 전투적인 구호를 보면 충분할 것이다. 우리 군인들 속에서 상하일치의 참다운 면모를 찾으려면 김광철 영웅과 한영철 영웅의 최후 하나만을 알아도 만족할 것이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오래전에 시정되었으나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문제는 오늘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 당이 극단적 민주주의로 하여 불악부화되고 장마당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로 하여 강요되었던 항일전쟁 당시의 진통과 덩굴아파의 교훈이 그렇게 하라고 부르짖고 있다.